대박.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배우실 내용은요. 동양사, 서양사가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17강 시대와 지역을 통합한 문제들을 한번 구성해서 풀어보겠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예전에 시대통합형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중국사 내에서 왕조를 비교하는 문제를 풀으셨다면 오늘은 서양사 내에서 이제 시대를 구분해서 묻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동양 내에서도 중국과 일본을 묶는다던가 아니면 동양과 서양을 통합해서 묻는 가장 어려운 통합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요. 이런 부분은 자료가 핵심이에요. 자료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실 건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선생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2013년 9월에 이제 7번 문제였는데요. 요때 이 문제가 오답률이 거의 가장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근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정말 잘 낸 문제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따라오면서 한번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감을 잡길 바랍니다. 자, 볼게요. 도표와 같은 무역구조 아래에서 일어났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보시면요.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자주 보는 도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교과서나 선생님 교재나 뭐 이런 데 실려 있는 거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영국과 중국과의 삼각무역이나 뭐 아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이걸 보면 당황하시는 부분은 세기도 짐작이 안 갈 뿐더러 어떤 내용인지가 약간 막막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만큼 쉬운 문제가 없어요. 자, 보실게요. 일단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아메리카 대륙이 있네요. 그러면 어느 시기 이후죠? 신항로 개척 이후겠네요. 신항로 개척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되니까 신항로 개척 이후구나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는 거예요. 신항로 개척 이후구나 라는 거 일단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아프리카로부터 노예가 아메리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죠? 아메리카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노동 착취라던가 약탈, 뭐 침략이라던가 아니면 질병 등에 의해서 많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런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으로 노예들을 싣고 오는 그 내용을 뜻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노예 노동이 있는 상황이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은 신항로 개척 이후의 삼각무역의 형태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한번 넘어와 보시는 거예요. 내용을.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영국과 인도 사이의 교역을 보시면요. 선생님 이거 짝대기가 반대로 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보시면 인도에서 면직물을 영국에 공급하고 영국에서 금과 은을 인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은 대부분 뭐예요? 영국의 면직물이 인도의 산업을 파괴시켰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면직물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금과 은을 지불하는 형태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요. 이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영국보다 더 앞서 있을 때를 뜻합니다. 이거 교과서에서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1820년경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모르시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19세기 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19세기 초 이후에는 영국이 고도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따라잡게 되니까 이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범위는 좁혀졌죠. 신항로 개척에서 1820년, 이 19세기 초반까지의 상황이 범위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의 더 힌트가 있죠. 영국과 중국과의 거래에서 보시면 뭐가 없나요, 여러분? 아편이 없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편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1840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1840년 이전의 상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은 문제가 이제 출제진들도 요 부분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1820년 요 부분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내셨어요. 1840년을 넘어가는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으시면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번부터 보실게요. 자, 기억이네요. 기억. 인도에서는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서 거대한 반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세포의 항쟁, 여러분 세포의 항쟁 언제 일어나요? 1857년에 일어납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로 옳지 않습니다. 1840년을 벗어나죠. 니은, 영국에서는 새로운 방직기와 방적계 발명으로 직물 생산이 크게 늘 수 있겠죠. 산업혁명은 18세기부터 진행이 됐으니까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디귿, 중국에서는 교역항을 광저우로 한정하고 공행을 통해 외국 무역을 통제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여러분? 자, 광저우로 한정하고 공행을 통해서 했던 이 공행무역체제, 광저무역체제는 언제까지요? 아편전쟁 때 무너집니다.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뭐를 맺죠? 난징조약을 맺죠. 이 난징조약에 들어있는 가장 강력한 내용이 이거였죠. 광저우뿐만 아니라 항구를 개항해달라 해서 5개 항구 개항. 5개 항구를 개항시켰고요. 또 하나가 공행 폐지였죠. 그러니까 아편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맞습니다. 광저우와 공행이 아직 존재하잖아요. 맞죠?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리을 보실게요. 자, 미국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남부 7주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북부와 대립하다가 연방을 탈퇴하였다. 이 지점이 바로 남북전쟁의 시발점입니다. 그쵸? 자, 이 시기 언젠가요? 남북전쟁 1861년. 1840년을 넘어가네요. 아닙니다. 문제 이렇게 풀어보실 수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지금 통합이 되었나요? 지금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었냐면 동양과 서양을 통합했습니다. 지역 통합형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분석하실 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시면서 푸시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동아시아 3국의 개항이고요. 가와 나의 개항에 대해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은요. 한국사가 아니니까 제외하고 여기 볼게요. 가와 나를 보면요. 힌트가 나와 있죠. 난징조약이 있고 여기 나에는 페리의 입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따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 가, 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기가 우선 나와 있고요. 계기가 나와 있고요. 조약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몇 개만 공개가 되었죠. 그쵸? 자, 여기에 더해서 선생님은요. 개항 전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난징조약이면 아편전쟁이 나오고 아편전쟁이면 당연히 중국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가는 중국이고요. 중국이 개항한, 이제 개항한 시기, 그리고 아편전쟁이 일어난 시기 생각하면 18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1842년에 종전이 되니까 42년경에 개항이 됐을 겁니다. 그쵸? 자, 나에 해당하는 거는 페리의 입항이니까 당연히 일본이고요. 일본이 개항한 시기 1854년입니다. 자, 이렇게 잡고 한번 보실게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 계기는요, 바로 아편전쟁이었고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국이 불명예스러운 전쟁을 일으켰죠. 아편전쟁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나와 있듯이 미국의 페리 제독의 입항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배에 달려있는 그 대포로 사격을 하고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죠. 자, 그래서 조약 내용 보시면요. 조약 여기는 중국 같은 경우에 난징 조약이 맺어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 화친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개항 전의 상황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중국과 일본은 개항 전의 상황이 약간 비슷합니다. 폐쇄 정책, 이제 쇄국 정책이란 측면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자,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 개항 전에 어디를 통해서만 교역을 했죠?
광저우를 통해서만 교역을 했고요. 광저우를 통해서 어떤 특허상인들, 공행이라고 하는 특허상인들을 통해서만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에도 막부 시기에 이 쇄국 정책의 일환으로 어느 지역만 개방을 했나요? 나가사키만. 나가사키를 개방을 하고 여기는 상인이라면 여기는 이 무역을 들어오는 쪽으로 한 나라를 열어줬죠. 뭐 청이나 조선은 전통적인 질서니까 새롭게 열어준 쪽이 이제 네덜란드였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염두에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가는 개항하면서 영국의 영토의 일부를 외국에 할양하였다. 맞죠, 여러분? 자, 영토의 일부 어디를 줬죠? 홍콩을 할양해 줬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나는 일본은 개항 이전에 공행을 통해 외국과 교역하였다. 자, 공행을 통해서 외국과 교역하는 거는 나가 아니라 가, 중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니죠? 3번. 나 일본의 개항이 중국보다 빨랐어요. 아닙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가 무너지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쇄국 정책이긴 하지만 그 쇄국 정책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배가 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물이라던가 연료 같은 거를 공급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미일화친 조약도 정말 힘들여서 싸우고 나서 굴복해서 미국과 화친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조약이 맺어졌어요. 이걸 변화의 흐름을 일본은 좀 수용을 했던 거죠. 자, 4번. 일본은 중국과 달리 불평등 조약을 맺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 들어 있었죠. 또 다른 이 불평등 조약의 내용 뭐 있나요? 최애국 대우 말고 영사재판권, 치해법권과 같은 내용이 있죠. 치해법권. 그 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다른 나라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요. 5번. 가와 나 모두 영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개항했다. 아니죠, 여러분. 일본은 미국이었습니다. 자, 옳은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문제는 동양 내에서 중국과 일본을 통합해서 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개항 내용 좀 잘 비교해 두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자료 분석 잘 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 자, 밑줄 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서 대충 보시면 서양인이고요. 이쪽 보시면 누가 봐도 청나라 사람이죠. 변발을 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영국 왕께서 우리에게 중국 무역 독점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서양에서 무역 독점권을 가진 거는 이것이죠. 뭔가요? 동인도회사입니다. 가는 동인도회사고요. 자, 동인도회사가 나오면요, 여러분. 서양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지역통합 문제에서 나옵니다. 지역통합 문제에서 동인도회사가 나오면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영국의 동인도회사, 세포의 항쟁, 그 내용으로 문제가 통합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의 지금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아편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통합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나를 볼까요? 우리나라 무역할 때는 반드시 광저우에 있는 우리를 통해야만 합니다. 자, 누군가요? 광저우에 무역항을 한정시키고 이 사람들에게만 무역 독점권을 부여했죠. 청나라에서. 바로 나는 공행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가는요. 동인도회사는요. 중국 정부의 무역 제한 철폐를 요구하였습니다. 했죠, 당연히. 광저우에서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이거 철폐 요구했지만 물론 들어주진 않았죠. 그래서 이게 언제 철폐된다고요? 1차 아편전쟁 이후에 철폐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2번. 가는 동인도회사는 차, 도자기, 비단 등을 유럽에 판매 큰 이익을 얻었죠.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자, 3번. 나는 공행을 중국 정부의 특허를 받아서 서양과의 무역을 전담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공행에 대한 얘기고요. 4번. 나는 인도산 면화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되팔아 큰 이익을 공행이 인도에서 면화를 수입해서 그걸 되팔아서 이익을? 아니죠, 여러분. 이거 어디에 대한 설명인가요? 동인도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겠죠.
아니고요. 5번 보실게요. 가와 나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산물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동인도 회사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동인도 회사는요, 여러분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동인도 회사는 영국 혹은 뭐 다른 나라에만 있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동인도 회사는 유럽의 식민회사의 총칭이에요. 신항로 개척 이후로 유럽이 동양에 세운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한 회사들을 다 이 동인도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선두주자가 어느 나라였죠?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 세워지고 또 대표적인 나라 네덜란드도 있고요. 동인도 회사를 보유한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 있습니다. 이 동인도 회사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 속에서도 나왔지만 무역을 독점합니다. 무역에 대한 독점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군대를 보유합니다. 군대를 보유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외국인 용병들 뭐라고 불렀죠? 동인도 회사에 소속된 용병들이 바로 세포위였죠. 이렇게 개념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실게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자, 다음 도시를 수도로 삼았던 역사상의 각 제국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림이 잘 안 나왔지만 첨탑 개수 세면 되죠, 여러분. 첨탑 하나, 둘, 셋, 넷. 4개의 미나렛이 있는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쵸? 뭐 그냥 이게 잘 안 보이시면 혹은 모르시겠으면 옆에 읽어보시면 돼요. 이 도시는 원래 그리스인이 세운 식민지에서 유래하였고요. 흑해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동서 문화를 잇는 가교의 역할. 자, 지금의 어디죠? 이 도시는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이고요. 어느 나라에 있죠? 터키 있죠, 터키. 터키의 이스탄불이고요. 터키의 수도는 아니죠, 여러분.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터키 수도는 아니에요. 지금의 이스탄불이고요. 이 터키 이전에는 뭐였냐면 터키 이전에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똑같이 이스탄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탄불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어디의 수도였냐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고 이때는 여기 이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오스만 제국과 비잔티움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선지 보실게요. 1번, 로마법을 집대성한 대법전을 편찬하였다. 자, 어디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비잔티움에 대한 설명이고요. 맞습니다. 이거 어느 황제 때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죠. 그래서 이 대전을 유스티니아누스 대전이라고도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2번,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십자군 전쟁을 유발하였다. 왠지 맞을 것 같죠? 아니죠, 여러분. 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십자군 전쟁을 유발한 건 오스만 제국이 아니라 셀주크 튀르크입니다. 셀주크 튀르크. 아니고요. 3번, 술탄이 칼리프를 겸하여 정치와 종교를 지배하였다. 맞습니다. 어디에 대한 내용? 오스만 제국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정교일제 술탄 칼리프제가 성립이 되고요. 자, 4번 보실게요. 그리스어를 공용으로 하고 그리스의 고전을 보존하였다. 이거 어디에 대한 내용?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5번, 에스파냐 연합함대를 격파하여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것도 오스만 제국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요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자, 수능에서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내용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자, 오스만 제국이 있는데 오스만 제국이 에스파냐의 연합함대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러분?
선생님 질문이 이상한가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떤 선지를 보면은 오스만 제국이 에스파냐 연합함대를 이겨서 제해권을 장악을 했대요. 근데 또 어떤 데 보면은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가 오스만 제국을 물리쳐서 에스파냐의 함대가 이겨가지고 지중 해상권을 장악했대요. 뭐가 맞는 걸까요? 자, 오스만 제국과 에스파냐의 연합함대는요. 승리하기도 했고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승리했던 전투와 패배했던 전투가 각각 틀려요. 자, 승리했던 전투 때는요. 이 오스만 제국에 술레이만 대제가 있었을 때예요. 그때가 더 앞선 시기고요. 이 시기가 투레베자 전투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여기에선 승리를 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패배했냐면 레판토 해전에서는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했어요. 기억하세요. 자, 4번 이렇게 풀어보셨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통합에서 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대를 펼쳐놓고 물어봤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입니다. 지도는 어느 시기 유라시아 대륙의 인구 이동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나의 인구 이동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구 이동이 나오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서양에서는 게르만족, 노르만족 정도 떠오르시면 되고요. 동양에서는 워낙 많죠. 한번 보실게요. 자, 서양에서는요. 훈족의 이동으로 지금 가 지역 보시면 알겠지만 반달족, 서고트족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누군가요?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이고요. 나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지역에서 선비족, 강족, 저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 언제죠? 화북 지역을 이런 중국 입장에선 오랑캐들이 다스린 시대 5호 16국. 이 북쪽 지방에서는 5호 5종족의 오랑캐로 인해서 16개 국가로 쪼개지게 되고요. 이런 침입으로 인해서 한족의 국가는 강남지방으로 강남지방으로 이제 옮겨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남조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나에 해당되는 내용은 위진 남북조 시기의 5호의 이동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게르만족의 이동만 한번 볼게요. 게르만족이 이동해서 생긴 결과는요. 서로마가 멸망하고요. 중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있죠? 선생님이 했던 거. 봉건제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중세 시작과 함께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었죠. 자, 봉건제의 시작은요. 언제죠? 봉건제가 활성화돼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노르만족의 이동입니다. 더 이후의 일이죠. 같이 연관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선지 볼게요. 1번 게르만족이 유럽사의 주역으로 부상하였죠. 자, 서로마 지역, 서유럽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2번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의 나폴레옹국이 건설된 건 한참 이후의 일이에요,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나는요 5호의 이동을 16국이 건설되었으나 그쵸? 5개의 오랑캐 종족에 의해서 16개의 국가가 건설이 되었지만 대부분 짧게 끝났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한족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강남 개발이 진척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남조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고요. 여러분, 강남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뭘까요? 강남의 경제력이 강북의 경제력을 능가하였다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요? 위진 남북조 아니라 요거는 송나라 때입니다. 강남의 경제력이 강북을 능가하였다라고 하면 요 시기죠. 강남 지방이 개발되었다. 위진 남북조 시기. 강남 지방으로 생활권이 확대되었다 하면 어딜까요?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보실게요. 가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이 나로 인해서 서진이 멸망하였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마 제국 멸망하고 중세 시작되고 서진이 멸망하고 남쪽으로 이동해서 동진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만 이제 충분히 잘 하시면 선제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았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6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국제교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도요, 굉장히 좋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근데. 자료 해석하시는 방법을 익히실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국제교역이라고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시면은, 요런 글박스가 여러분, 이 자료 해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은혜 산지를 이제 세모나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하죠. 이 표시가 은이 유출되는 지역이래요. 유출이 뭐예요, 여러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돈을 쓰는 쪽, 물건을 사오는 쪽일 겁니다. 자, 그리고 주요 도시가 이렇대요. 그럼 봅시다. 지금 일단 이 부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었고 여기에 은광을 이용을 하고 있죠. 일단 시기적으로 어느 시대 이후? 신항로 개척 이후 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은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은광산에서 은이 어디로 가냐면 은이 지금 흘러간 곳이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은이 유출되는 지역이라면서요. 은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요? 쭉 따라가서 보시면 인도로 나가고요. 근데 인도에선 지금 은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안 나가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자, 유럽에서는 인도의 물건을 사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네가 은을 인도에 주고 인도에서는 은이 안 나가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상황. 저 이런 무역의 이제 거점들을 제외하고 또 은이 들어오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안 나가고 있죠. 자, 요렇게 감을 잡으시면요. 일단 신항로 개척 이후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인도와 유럽 사이의 교역에 있어서 은이 지금 인도로만 유입이 되고 유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인도산 면제품이, 면직물이 영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몇 년경이라고요? 1820년경, 20년대쯤에 영국의 면직물이 이제 인도의 면직물을 초과하기 시작하고요. 추월하기 시작하고요. 그 이전인 1820년 이전의 상황은 요랬던 거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편 무역이 실시가 됐다면 여기에서 상당량의 은이 유출돼서 유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이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입만 되고 있어요. 아편 전쟁 이전입니다. 아편이 유입되기 이전이에요. 1820년 이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을 잡고요.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기억. 인도는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면직물을 대량 수출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죠, 여러분. 면직물을 대량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은이 유입만 되고 있고 빠져나가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죠. 자, 니은. 영국은요, 중국에 아편을 판매하여 무역 역조를 해소하였나요? 아니죠. 만약에 아편을 판매하였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아편을 판매했다고 해보면요, 여러분. 자, 은이 유출되는 지역에 중국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아편을 사기 위해서 은을 유출했을 테니까 이게 은 유출이 표시가 이 중국에 많이 돼야지 아편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흐름이 은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선이 하나가 더 생겼겠죠. 그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돼요. 아니고요. 디귿. 아메리카의 은이 유럽에 유입돼서 가격혁명을 일으켰다. 맞죠, 여러분? 지금 상당량의 은이 유럽에 들어왔고요. 자, 가격혁명으로 인해서 물가는 어떻게 된 상태? 물가는 굉장히 치솟는 상태가 가격혁명의 상황이었죠. 우리 전에 많이 살펴봤죠?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리을 보실게요. 중국은 10악사를 두어서 무역을 관리하였고요. 뭐를 사용했대요? 교초를 사용했대요. 교초 언제 나오죠? 원나라 때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언제라고요? 신항로 개척 이후면 중국은 최소한 명청시대입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요. 동서양 지역이 이제 통합된 문제인데 앞에 있었던 문제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푸실 수 있게끔 자료를 해석하시고 적용하는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글박스부터 보고 해석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번입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보면은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아테네, 그리스랑 로마를 엮은 시대 통합 문제네요. 보실게요.
뭐 아테네 같은 경우에 오베겐 평해가 있으니까 클레이스테네스 이후라는 거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아르콘 민의 시민법정이 이제 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래 평민회가 있고 평민회의 의장이 호민관이죠. 호민관 무슨 뜻이죠? 보호할 호자의 백성,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 해서 평민회의 의장으로 선출이 되고요. 시민총회가 있으면 여기에 집정관, 그 위에 자문기구로 원로원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간에 솔론의 개혁으로 설치되었다. 아니죠, 여러분. 솔론 하면 딱 두 가지 떠오르셔야 되죠. 솔론 하면 뭐한 사람? 조정자, 그리고 금권 정치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솔론의 개혁이 아니라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으로 설치가 되었으니까 옳지 않은 거 정답은 1번이네요. 뒤에 보실게요. 2번, 나는 모든 성인 남자 시민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 지금 나 민회는요. 모든 성인 남자 시민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었고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남자인 것도 중요하고요. 뭐도 중요한가요? 시민인 것도 중요합니다. 자, 참정권을 모두에게 준 게 아니라요. 여자는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만약에 남자였는데 노예면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남자인데 외국인이면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외국인도 없습니다. 오직 남자 시민이에요. 모든 남자 시민에게 열려 있었지만 모든 여자, 모든 노예, 모든 외국인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아니고요. 이건 맞죠. 성인 남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 맞고요. 이 부분에서 아니라는 거죠. 3번, 다의 배심원은, 다 시민법정의 배심원은요. 페리클레스 시대에 공무 수당을 받았다. 맞죠, 여러분? 이거 수당제랑 뭐랑 같이 기억하셔야 되죠? 페리클레스의 업적, 추첨제, 수당제, 추첨제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 란의 원로원은 로마 귀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맞습니다. 평민을 대변하는 기구가 평민회라면 이제 귀족들을 대변하는 기구가 원로원이었던 거죠. 5번, 마의 구성원은요. 평민회의 구성원은 신분투쟁의 결과 귀족과 법률상 동등한 권리. 선생님 이거 문장 중요하다고 했죠? 받았습니다. 호르텐시우스법으로 받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로마의 법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그리스랑 로마랑 둘 다 민주정치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두 나라 모두 중장보병의 존재예요. 중장보병이 뭐죠? 중무장한 보병, 걷는 병사의 그 총칭입니다. 이 중장보병의 평민들이, 부유한 평민들이 자기의 돈으로 스스로 무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를 참정권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두 나라 모두 민주정치가 발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면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주정치의 발전이 누구로 인해서 가능해지냐면 인물들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실제로 민주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솔페, 클페라고 정리를 해드렸었죠. 솔 누군가요? 솔론. 페는 페이시스트라토스. 자, 독재자이지만 독재 위험성을 알려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민주정치가 완성되어 나갔습니다. 그럼 이 제도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평민들이 따냈던 게 뭐냐면 바로 호민관입니다. 백성을 지키는 호민관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호민관이 가진 게 뭐냐면요. 귀족이 만든 법률 중에서 평민들에게 불리한 것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거부권. 여러분, 이 거부권은 능동적인가요? 수동적인가요? 실은 수동적입니다. 법을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좀 보면은 권리의 확대를 봤을 때 좀 수동적입니다. 자, 호민관에 이어서 나온 게 뭔가요? 바로 12표법입니다. 12표법. 12표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말로만 했었던 법을요, 성문화시킵니다. 글로 작성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한다고 했죠?
만약에 구두로만 하게 되면은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해석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귀족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막기 위해서 성문법 실제로 이거를 동판에 새겨서 공포하게 됩니다. 이게 12표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표법 지나서 나오는 게 리키니우스법이죠. 자, 리키니우스법은요, 한 단계 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정관 중 1위는 한 명은 어디에서? 평민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이 권리가 확대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 게 호르텐시우스법입니다. 자, 호르텐시우스법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평민회가 입법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법률상으로는 귀족과 동등해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 권리가 수동적이었다면 법을 만드는 단계까지 능동적인 단계로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게 법률상 평민이 귀족과 동등해졌다라는 게 시험에서는 항상 문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 네 가지 기억을 해두세요. 8번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입니다. 다음 소설의 주인공이 목격할 수 있는 적절한 장면을 고른 것은? 이 문제도 어려웠어요. 같이 보실게요. 영국 신사 필리어스 포그는요,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을 만큼 지구가 좁아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세계 일주의 성공 여부를 두고 내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80일 만에 세계 일주가 가능할 정도로 뭔가 교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전했겠죠. 산업혁명 이후의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감을 잡으시고요. 그의 일정은 런던, 특이한 거 있죠? 스웨즈 자주 나오죠. 콜카타, 홍콩, 요코하마,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을 간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가고 싶네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자, 타임즈, 이브닝 스타 등 신문에 남북전쟁이 끝난 후 6년이나 끌어오던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힌트를 줬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6년이라고 시기를 주고 있죠. 뭐 이런 사건이 타결되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을 잡는 거예요. 이건 아시잖아요. 남북전쟁이 남분이라 썼네요. 남북전쟁, 노예해방전쟁이 1861년인 거 아시고요. 이거 모르시더라도 19세기 중반경이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실은 이것만 알아도 대략적으로 문제는 푸실 수가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6년 더하면 1867년경이 되겠네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잡고 한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기억. 뉴욕 부두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 자, 남북전쟁이 끝났죠. 남북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다고요? 노예 해방전쟁이죠.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 홍콩에서 총독부로 출근하는 영국 관리. 자, 영국 관리가 홍콩에서 출근할 수 있으려면 이 전쟁이 있어야 되죠. 무슨 전쟁? 아편전쟁. 아편전쟁 이후 난징 조약에서 맺어진 거니까 1840년에서 42년경에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죠. 1861년에서 67년 이 이후로 넘어가지 않는 일이니까요. 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홍해로 들어서는 증기선. 맞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이때 건설이 됐고요. 이게 가장 어렵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수에즈 운하를 모르신다면 이 아래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나와 있죠. 콜카타에서 반영 시위를 벌이는 인도 국민회의 의원. 자, 인도 국민회의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아시죠, 여러분? 인도 국민회의는요. 원래 어떤 단체였죠? 친영단체였죠. 영국이 협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영단체로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반영단체로 돌아서는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벵골 분할령입니다. 벵골 분할령. 영국이 인도 내에 이런 종교로 인한 그런 갈등 같은 거를 자극을 시켜서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친영단체가 반영단체로 돌아서게 되죠. 우리가 이 벵골 분할령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도를 항상 외웠습니다. 1905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1905년은 당연히 이 남북전쟁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고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확실히 아니니까 이거다라고 아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 디귿 3번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수에즈 운하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주 나오니까. 자, 수에즈 운하는요. 운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공하천이라고 대운하할 때 말씀드렸죠. 실제로 지금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 수에즈 운하는요. 옛날부터 구상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고대 때부터 이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시아와 서양을 잇는 최단거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어디와 어디를 잇는 거죠?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고요. 둘째, 이 수에즈 운하는 건설이 어떻게 됐냐면 한 나라가 아닙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 투자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뭐 우여곡절 끝에 영국이 관리권, 지배권 이런 거를 갖다가 이집트 정부에 반환이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1956년에 반환이 돼서 이집트 국유화가 되고요. 이때 때가 나세르 정권 때입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감을 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문제도 자료 해석이 좀 중요했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차근차근 1단계부터 푸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수록 꼼꼼히 읽어보면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9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수도 수사와 소아시아의 사르데스를 잇는 이 도로는 수도가 수사래요, 여러분. 그리고 길이 나왔죠. 이 길은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봅시다. 전국을요. 20여 개의 주로 분할하고 주마다 총독을 뒀고요. 총독의 행동을 감시하고 중앙과 연락을 담당하는 왕의 눈과 왕의 귀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두 개 있죠, 여러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랑 사산조 페르시아 있는데 선생님 줄여서 A 페르시아, S 페르시아라고 부를게요. 이거 무슨 페르시아? A 페르시아. 가는 A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는 어떤 설명인지 볼게요. 지방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는 40에서 50km마다 역참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자, 역참제가 등장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원나라 떠오르는데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네요, 여러분. 칸이 다스린다고 합니다. 북방 민족의 최고 통치자를 부르는 호칭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실게요. 기억. 가는 아시리아가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한 기반이었다? 아니죠, 여러분. 자, 아시리아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로 분열되어 있던 이 지역을 통합한 첫 번째 그런 통합 왕조고요. 이 이후에 A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으니까 A 페르시아가 역으로 기반을 마련해 줄 수는 없겠죠. 니은. 나는요. 원나라는 몽골이 제국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었다. 역참제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가와 나는 문화교류와 상업발달에 기여를 했겠죠. 당연하죠. 가와 나는 이 문화교류 길을 통해서도 하고 동서 문물교류를 활발히 했습니다. 자, 리을. 가와 나의 건설로 인해서 민중반란이 자주 일어났다. 아니죠, 여러분. 민중반란과 관련되어 있는 토목공사는 진나라의 만리장성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정답 니은 디귿 3번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가와 나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 같은 경우에는요. 유리창에 지금 보이면 알다시피 빛을 굉장히 현란하게 하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양에 대한 문제네요. 자, 나는요.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퍼지는 무늬, 즉 아라베스크 무늬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떤 건축 양식에서 나오죠? 바로 고딕 양식. 고딕 양식은 언제? 12세기경부터. 일제건 전쟁 이후에
발전 내부가 축적된 유럽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고딕 양식이죠. 찌르는 듯한 첨탑과 내부의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 중세인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요. 아라베스크는요, 어디냐면 이슬람의 문명을 보여줍니다. 자, 이슬람교에서는 크리스교와 마찬가지로 유일신 신앙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성상을 만드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반복되는 그런 문양들로 그 내부를 채우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특징 잡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간은 스토아 철학의 이상을 구원하려고 했어. 치사 문제죠, 여러분. 스토아 철학이 아니죠. 스토아 철학은 뭐죠? 헬레니즘 시대의 개인주의 철학, 뭐를 강조하는? 금욕을 강조하는. 그쵸? 스토아 철학이 아니라 바르게 하려면 스콜라 철학이 되겠죠. 같은 시기라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입니다. 2번 간은 고딕 건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죠. 맞죠. 스테인드 글라스 첨탑. 3번 나는 주로 모스크 내부 장식에 사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라베스크 문이고요. 4번 나는 신을 그리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발달했다. 맞습니다. 유일신 신앙의 이슬람교의 모습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5번 가와 나는 유일신 사상을 토대로 한 종교 예술 작품 맞습니다. 가의 고딕 양식도 크리스트교이기 때문이죠. 자, 선생님이 9번 문제에서 깜빡하고 정리를 못한 거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페르시아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A 페르시아와 이 A 페르시아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사산조 페르시아, S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자, A 페르시아와 S 페르시아 비교하는 문제도 중동 지역에서 이 오리엔트 지역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종교도 여러분들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가? 대립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멸망도 같이 비교를 꼭 해두셔야 돼요. 자, 우선 종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A 페르시아에서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조로아스터교죠. 조로아스터교가 등장을 했어요. 등장. 이게 사산조 페르시아, S 페르시아 때는 국교화됩니다. 비교하시고요. 둘째, 대립을 보이시면요. A 페르시아가 바로 그리스와 전쟁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전쟁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 A 페르시아예요. 반면에 사산조 페르시아는요. 두 나라를 걸쳐서 대립을 합니다. 어느 나라가 있죠? 로마랑도 실은 대립을 했고요. 또 한 나라 비잔티움과도 대립을 했습니다. 자, 멸망한 거 보면요. A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입으로 인해서 원정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사산조 페르시아는 항상 이집트와 같이 언급이 되죠. 언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정통 칼리프 시대 때죠. 자, 여기까지 9번 문제 여러분 개념 추가해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한 문제 모두 잘 풀어보셨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강에서 이제 각국사죠. 각국사 부분으로 여러분들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